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또 인정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피고인이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들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직 법관 8명에 대한 법원 자체 징계가 가담 판사들에 대한 헌법적 징계권인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살기. 네. 원래 이제 2부에서요. 그 세월호 참사 가족 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 연결을 해서 내년에 이제 특조위 2기 특조위가 이제 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좀 사정이 생기셔가지고요. 지금 연결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다음에 한번 유경근 위원장은 연결을 해서 그 얘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원래 예정돼 있던 코너 역사 카페를 조금 땡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 카페는요. 방금 전에 녹취들 인터뷰들 구성을 들어보셨죠? 2018년 뭐 해마다 상투적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다사다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올해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언뜻 생각해도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일들이 있으셨을 텐데요. 혹시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기억나는 사건이라든가 거기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아이콘 반헌법 행위자 열전 책임 편집인 한홍구 교수님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역사학자들이 한 해를 바라보는 느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흡이 좀 기시잖아요, 보통. 근데 이제 1년이라는 이 2018년을 나중에 역사학에서는 혹은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해로 기억을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한홍구 교수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은 올 한 해 가장 기억나는 사건 뭐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뭐니 해도 남북 정상회담과 역시. 조미 정상회담이겠죠. 예. 그 역시 남북 정상회담. 개인적으로는 혹시 뭐 특별한 일 없으셨습니까? 이 방송을 하게 된 것도 특별한 일이죠. 알겠습니다. 자,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뭐 남북 정상회담 이게 그 사실 세계적인 이벤트였고 그 역사적인 의미도 남달랐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의미를 좀 진단을 하시면은 어떻습니까? 아마 제가 신문 읽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거의 해마다 전환기고 또 매년 아니 신문 읽기 시작하신 거 1970년대 아닙니까? 뭐 그쯤 됐죠. 근데 뭐 해마다 전환기라고 그랬고 예. 뭐 달마다 무슨 대란 그런 게 없었던 적이 없었는데 그랬군요. 진짜 전환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마 역사학자가 호흡이 길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 냉전 체제 이게 냉전 체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2차 대전 이후에 한 40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우리는 그러고도 30년을 더 한반도에서만 홀로 냉전 체제가 유지됐었는데 그게 해체될 수 있는 그런 길목에 들어섰다 하는 의미에서 진짜 중대한 시기를 맞이했고요. 저는 또 그다음에 그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이것이 단지 외부의 상황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촛불 항쟁을 통해서 큰 변화의 어떤 기운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이런 그 바깥에서의 어떤 중대한 변화 기운이 더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중대한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요.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때와는 지금 2018년도 남북 정상회담은 어떤 의미가 다를까요? 그때는 이제 특히 한 번 하고 만 거죠. 좀 일회성이었다. 일회적이었고 가령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6.15 정상회담을 한 게 네. 이 분단 55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했고 네. 그리고 거의 이제 7년 뒤에 이제 한 번 더 하고 네. 그래서 겨우 2번을 했었는데 분단 60년 동안에. 네. 그런데 작년에만 3번을 했어요. 정상회담을. 네. 4월 27일, 5월 26일, 9월 18일. 그래서 정상이 누구보다도 가깝게 만났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주적 논쟁이라는 것들 갖고 또 이제 굉장히 피곤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남과 북이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가장 가깝고 친한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적어도 정상들 간에서는요. 네. 예, 이제 이런 중대한 변화가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이 안과 밖에서 같이 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표현하는 재밌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줄자가 이제 입구자에다가 병줄 줄자 쓰는 자인데 모양은 간단하지만 이 어려워갖고 아래야 한글 한자 사전에는 안 나오는 자예요. 그런데 이 줄탁동시라는 말을 신영복 선생님께서 즐겨 쓰셨는데. 네. 병아리 한 마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네. 이 안에서 이 어린 병아리가 이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껍질을 깨지만 또 바깥에서 어미닭이 탁탁탁탁 쪼아줘야만 그 껍질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좋은 일이 성사되려면 안과 밖에 힘이 합쳐져야 하는데 네. 이 한반도가 정말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이 줄탁동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어린 병아리가 부화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시간, 3시간 안에 깨지 못하면 힘이 빠져서 죽는다는 겁니다. 깨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아서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죠.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또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줄탁동시를 강조하면서 이 좀 긴 호흡에서 바라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한반도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닌데 늘 엇박자였어요. 엇박자가 어떤 엇박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과 밖의 힘이 서로 같이 작용을 해야 하는데 서로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1980년대 예.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였죠. 그때는 청년들이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사회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공부하고 싶어 했는데 군사 독재 정권이니까 사회주의 토론을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꿈을 꾸지 못했는데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회주의를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됐고 대학가에도 막시스트 경제학 같은 과목들이 개설이 됐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막 공부 시작했더니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져 버렸죠. 네. 그 바람에 이제 젊은이들이 더듬이를 상실했다고나 할까. 그다음에 이제 많은 범민과 회한 또 방황을 거쳤는데 작년에 우리 곁을 떠난 올해죠. 올해 우리 곁을 떠난 노회찬 의원 같은 분도 이 사회주의 혁명을 생각하다가 예. 그러다가 그런 범민 속에서 합법적인 진보 정당 운동으로 이제 방향을 바꾼 거고요. 예. 또 몇 해 지나서 94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그때 김일성 주석이 살아 있을 때 할 뻔했었는데 정상회담을 이제 한 2주 조금 더 남겨놓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죠. 그 바람에 정상회담의 기회, 남북의 한반도의 평화가 일찍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 6.15 정상회담을 한 다음에 조미 수교를 타진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클린턴이 방북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가 당선되는 바람에 ABC 정책이라는 걸 써서 애니싱 버 클린턴, 그래서 클린턴이 한 걸 다 뒤집어 버리는 바람에 엇박자가 났고요. 예. 그 시기에 한국의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니까 남북 관계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들이 대통령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부시가 악의축하면서 꽉 막아버렸고요. 부시가 물러나고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명박 박근혜라서 또 남북 관계가 꽉 막히고 이제 이러다가 이것이 드디어 물꼬가 튀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역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성향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우연의 일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다 통일을 받은 사람들이 의학하고 이제 탄식을 했었는데
또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의 어떤 군산복합체제의 전통적인 이해관계의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뭔가 색다른 것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과는 다른 것. 그리고 이게 또 합쳐질,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살아날 수 있었던 데는 뭐 저는 북의 핵 개발을 뭐 지속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었지만, 네. 뭐 그게 핵 개발에 성공해서 ICBM까지 만든 네. 그 현실적인 힘을 또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2018년에 벌어졌던 이 많은 이벤트들이요, 예. 과거와는 다르게 일회성이 아니다. 예. 이게 어떤 냉전 체제를 전환하는 어떤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왜냐면은 지금 약간 교착 상태잖아요.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일이. 교착 상태라고 하지만요. 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는 과정을 보면은요. 네. 미국과 중국이 한국 전쟁 때 이제 가장 치열하게 싸웠었죠. 네. 그게 53년도에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0년 만인 1972년도에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탕트가 오고 핑퐁 외교를 하고 많이 풀려나가는데 네. 정작 수교가 이루어진 건 그 당시에는 이런 어떤 특별한 걸림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비핵화 같은 그런 난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교하는데 7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거 생각한다면 이게 뭐 70년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이 냉전 체제가 단박에 불과 지금 조미 정상회담하고 6개월밖에 안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건 너무 성급한 기대가 아닌가. 조금 더 저는 큰 트랙에서 볼 때는 예. 이 방향을 잃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교수님은 이제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학자시고. 예. 저는 매일매일 뉴스를 다루는 기자잖아요. 예. 그래서 조급해요. 예. 이렇게 역사학을 다루는 학자분들은 이렇게 호흡이 길지 모르겠지만, 예. 뭐가 안 되면은, 빨리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조급한데. 저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 가장 큰 어떤 사건은 역시 남북관계, 북미관계, 예. 그리고 냉전체제의 해체가 시작됐다. 냉전 체제 해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네. 강의할 때 많이 이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사진 중에 네. 38선이 그어지고 그 팻말 아래에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은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38선 이제 1945년도에. 예. 근데 뭐 한 8살 먹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전쟁 때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은 지금 80이에요. 그러니까 분단이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고 예. 분단은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한테 영향을 미쳤고 예. 그 자식 세대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손자 세대죠. 네. 그런데 지금 이 분단 체제가 해체된다는 거는 지금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젊은이들의 자식들의 예. 자식들의 인생까지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전환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는데요. 3부에서도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 연말 결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건에서 한 교수님은 어떤 시각으로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시사 3부 들어갑니다. 3부도 한홍구 교수님과 함께 올 한 해 2018년의 역사적인 의미를 되짚어보는 역사 카페 연말 결산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문자 한두 개만 보고 갈까요? 대부분 이 남북 정상회담을 올 한 해 가장 큰 뉴스로 꼽아주시는 것 같아요. 5543님도 올해는 넷째 예준이를 넷째를 하셨네요. 넷째 예준이를 만나기도 했고 북한과의 관계, 베트남과의 관계가 생각이 난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3292님도 올해 멋진 이벤트는 남북 정상이 손잡고 판문점을 오가는 장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건 프로야구 결승 장면. SK 팬이신가 봐요. 그리고 어머니 100세 맞이하네요. 야, 어머니 100세고 한 분은 넷째 나셨고 한 분은 어머니 100세고 이러네요. 예, 2018년의 역사적인 의미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홍규 교수님 계속 앉아 계시죠? 예. 또 하나가 아까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그게
촛불혁명의 연장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죠?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적폐청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피곤하다. 이런 좀 오늘도 그런 신문의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개혁 동력을 상실한 거 아니냐? 지지율 빠지는 거 보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2년 차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볼 때. 딱 지난주에 여기 이 최강시사에 전성인 교수 나왔었잖아요. 예, 전화로 연결했었습니다. 전성인 교수의 마지막 멘트가 아마 그런 걸 잘 대변해. 뭐라고 하셨죠?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국민들이 거의 모든 정책을 해도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가 밀어줄게. 그리고 70% 지지율로 응원했던 정부가 결국 1년 반을 허송세월하고 또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렇게 또 압승을 거두게 해줬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방향 전환을 해서 6개월 만에 진정한 나락으로 떨어져서 박근혜 정권 정책인지 문재인 정권 정책인지 모를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는데 기억이 나네요. 저도 여기 그 방송 나오기 위해서 정 교수님 나오는 인터뷰를 이제 차석에서 들었는데 이제 정말 제 마음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좋은 기회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역사적으로 볼 때 80년대를 만든 게 광주항쟁을 겪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만들었다면 저는 이 촛불 항쟁은 세월호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세월호에 먼저 간 아이들에 대한 그 어떤 살아남은 자들의 미안함, 그 책임, 그 슬픔이 또 결국 이제 촛불 항쟁과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촛불 항쟁이 왜 이렇게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했나 보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다시 없는 어마어마한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에서 가졌었던 그 4월 혁명, 미얀의 4월 혁명이나 또 미얀으로 끝난 그 87년 6월 항쟁에 비해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했죠? 국회를 해산을 안 했죠. 대통령을 탄핵했을 뿐이다. 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면 제가 우리 이제 김 기자님께서는 촛불 혁명이라고 부르셨는데 저는 촛불 혁명이었으면 좋겠는데 촛불 항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혁명에까지 달아났는가, 구질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는가 이제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4월 혁명 때 이승만이 하야했더니 그 4대 국회, 자유당이 아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던 4대 국회가 임기 2년 남았는데 헌법 개헌하고 물러났어요. 그래서 5대 국회의원 선거를 7월 달에 바로 치렀습니다. 4월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석 달 뒤에 다시 총선이 있었군요. 그때 국민적인 요구가 개헌을 하라고 하니까 하고서 이제 그렇게 물러났고요. 87년 6월 항쟁 때는 직선제를 결국 이제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는데 대통령 선거만 다시 하도록 한 게 아니고 어차피 새로운 질서니까 국회도 새로 해야 한다. 그때 12대 국회가 임기가 2년이 조금 덜 남았는데 2년 가까이 남았었는데 12대 국회도 해산을 하고 새 헌법으로 13대 국회를 탄생시켰고 13대 국회가 배출한 스타가 노무현, 이해찬, 이인재 이런 분들이 13대 국회에서 이제 처음 등장해서 또 새로운 민주화 시기를 열었거든요. 그런데 촛불 때는 사실은 그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죠. 자유한국당이죠. 하도 이름을 많이 바꾸다 보니까 포장지만 바꾸다 보니까 이제 저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으로 있어서 사실은 3분의 1을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했는데 자유한국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부 눈치를 봐갖고 그 탄핵에 동조를 했죠. 가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국회가 탄핵의 주역이 되는 바람에 국회를 해산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본다면은 국회가 이제 발목을 잡아서 아무 법안도 통과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하나는 국회를 새로 구성하자라는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국회 새 입법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요.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개혁도 저는 얼마든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국회에서 그 야 3당이 모이면 그 여당의 우호적인 사안별로 우호적인 그 당들이 모이면은 또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도 많았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헤쳐나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워요. 이게 이렇게 좋은 찬스를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엇박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을 뽑아놨지만 국회에서 막혀서 그 개혁을 못했고 그다음에 그 16대 국회가 막 해산을 앞두고 막바지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해버리니까 국민들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왜 당신들이 탄핵하는 거야? 하고 화가 났죠. 그래서 17대 총선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뤘습니다. 네. 그 열린우리당이 단독 과반수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민주노동당 10석을 더해줬고요. 네. 그리고 민변 출신 대통령의 국정원장의 법무장관의 원내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저 감옥 갔던 국회의원이 한 30-40명이 되는 그런 한국이었는데 그때 국가보안법을 폐지를 못 시켰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선출되는 권력을 다 맡기고 제대로 개혁 한번 해봐라라고 했는데 개혁을 못했더니 3년 뒤에 정권을 내주게 되죠. 2004년도에 이런 구도를 만들어주는데 허송세월 하다가 2007년도에 정권 내줬고 2009년도에 5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고 7년 8년 지난 다음에 힐조선 흑수저라는 험한 말이 우리 사회에 이제 쫙 퍼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10년 지난 다음에 그 국가보안법 2004년도에 개혁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가 국가보안법 폐지였는데 그때 못 시킨 국가보안법을 갖고 10년 뒤에 바로 통합진보당이 해산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을 해산하라고 민주노동당도 만들어주고 국회에 보내고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해결을 못했더니 이렇게 된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게 찬스를 놓치면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그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했더니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참 이렇게 역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쭉 있었던 일을 해석하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결과론이다 이런 느낌도 좀 있긴 해요. 한편으로 보면은. 하지만 그 해석의 영역으로 바라보셨을 때 어떤 시대가 요구하는 개혁의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도로 칼날이 되어서 돌아온다. 그 아마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요. 그러니까 노마크 찬스에서 거기서 그 골을 못 넣고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골을 못 넣고 골을 뺏겨서 역습을 당하고 나면은 팀이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게임의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아마 그 역사에서도 그 비슷한 일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완수하지 못했던 어떤 개혁의 과제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2010년대에 세월호 사건으로 이제 터지게 되고요. 족쇄가 돼. 그 세월호 사건이 결국은 또 이 촛불혁명을 추동하는 어떤 힘이 됐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혁명도 미완이었기 때문에 지금 또 지지부진한 상황.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돌파해내야 하는 것이죠. 아까 그 국가보안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국가보안법이 예전에 한번 손을 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존치하면서 결국 나중에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데 그 국가보안법이 사실 어제 통과가 됐나요? 그러니까 어제 통과가 된 건 아니지만 12월 초에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어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오늘이 크리스마스고. 근데 그 195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꼭 60년 전에 2.4 파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 2.4 파동은 2월 4일이 아니고 12월 24일인데 아마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슬픈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이 생긴 날은 아니고 개정이 된 날이라는 거죠. 개악이 됐죠. 개악이 된 날. 근데 그게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이브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국회에서 그 경호권을 동원을 해서 농성하고 있었던 국회의원들을 그 당시에 신문을 인용하면 개 패듯이 패고 그 정도였어요. 끌고 나갔듯이 끌고 나갔다 하고 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래서 농성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이제 청년 국회의원이 그랬는데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다시 보다가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어떤 있습니다. 거죠? 왜냐하면 그때 국회에서 가장 격렬하게 국가보안법 개혁을 앞장서서 반대했던 의원이 누구냐면은 네. 그 이철승 의원이에요. 네. 이철승 의원이라면 뭐 작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아주 극우 보수파 아닙니까? 그렇죠. 오 대한민국 누가 지키게 하면서 국가보안법의 예찬 논자였는데 그분이 그 60년 전에는 국가보안법의 개혁에 가장 앞장서서 싸웠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그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우리가 발전한 측면도 있지만 퇴보한 측면이 또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발전을 이렇게 퇴보하면서 까먹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믿어지지 않겠지만 1948년 12월 초에 국가보안법의 개혁 그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그때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뭐였냐면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에요. 아, 조선일보 사설이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는 그 옛날 조선일보를 배신하고 이제 국가보안법에 아주 목을 매달고 있는데요. 1958년도보다 48년도요? 네,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을 배격함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한국 사회가 한편으로 뭐 촛불도 있고 민주화도 있고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했지만 한국 사회의 또 상당 부분이 아주 극히 보수화되고 우경화된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1958년 12월 24일 아닌가요? 58년 12월 24일이 국가보안법 개혁이고요. 조선일보 사설이 나간 거 국가보안법을 처음에 제정할 때. 아, 그때군요. 그런데 처음에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때도 말이죠. 네. 그 국가보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그 재헌 의원들, 그분들이 다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란 것을 그 알고 있었어요.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고서 야 이거 국가보안법은 이제 그러니까 임시로 해야 한다. 이제 그랬는데 국가보안법이 상설화됐고 처음에 만들 때는 사형도 없었는데 이제 뭐 사형 조항이 뭐 8개인가 9개인가가 들어가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남북이 화해하는 마당에서 바꿔야 하는데 대한민국이 헌법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던 나라였는데 이걸 이제 극복해야죠. 국가보안법에서 제일 저는 웃긴 게 거기다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반국가단체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항이 뭐 그 당시 분단 초기 상황에 들어갔는데 반국가단체를 확대하다 보니까 이제는 2명만 모여도 반국가단체예요. 그러니까 뭐 경복궁에 입장을 할 때도 10명 이상은 돼야 단체 할인을 해주는데 단체 폭을 그렇게 잡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지금 존속하고 있으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만요. 주적이라는 표현도 예전에 많이 썼고 북한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국가보안법은 폐지 자체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일부 개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 화해가 이만큼 진전이 되고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고 그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없애야죠. 이제 국가보안법의 가장 나쁜 점이 바로 이제 이적 조항 같은 건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정을 알면서 이제 그러면은 처벌이 가능한데 북한한테 이로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남과 북에게 모두 이로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그 국가보안법 그 존립 자체가 그 분단을 아주 그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도구였던 것이죠. 지금 사실 다뤄야 될 사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이 올해 한 해를 규정할 수 있는 사건, 그 사법농단 사태, 그 어떤 사법부의 어떤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기무사. 기무사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복잡한 조직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노동 문제, 최근에 이제 김영균 씨의 죽음 이런 것들을 다뤄야 하는데 지금 유경근 집행위원장께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얘기는 다음에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줄탁동시라고 하셨잖아요. 어떤 좋은 기회는 안에서 밖으로해서 열심히 노력해갖고 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님이었습니다.